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교육열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육열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 태교 때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그중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인기 중인 태교 여행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뱃속의 아이와 함께 떠나는 여행은 모든 엄마들이 꿈꾸는 특별한 여행인데요. 하지만 임신부 혼자서 여행을 떠나야 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위험한 여행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혼자서 한국을 여행했었던 독일인 임신부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회사 때문에 계획이 틀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한국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인 랩이라고 해요. 벌써 한국에서 산 지 3년이나 됐네요. 제가 어쩌다가 한국에 살게 됐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한국에 정착하게 됐는지 들려드릴게요. 그건 다 친절한 한국인 덕분이거든요. 저는 독일에서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로 여행을 갔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는 한국인이었죠. 남편은 절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해요. 그래서 만나게 되었고 저도 그런 남편이 좋아서 결혼까지 하게 됐죠. 우리는 이미 독일에서 살기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독일 지사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혼집도 마련하고 임신까지 해서 말 그대로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국 본사에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저는 함께 갈지 독일에 남을지 고민하고 있었죠. 배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병원에서는 아직 이 정도면 장거리 여행이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아직 시댁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도 독일에서 했고 시부모님도 독일로 자주 놀러 오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한국으로 시부모님을 뵈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시부모님께는 비밀로 한 채 몰래 찾아가 깜짝 놀래켜드리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함께 남편과 비행기 일정을 잡았지만 갑자기 중국 지사에도 가보아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티켓을 바꾸려고 하니 표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 혼자 먼저 한국에 가게 되었죠. 남편은 많이 걱정했지만 저는 애써 괜찮다고 했습니다. 일 때문에 바쁜 사람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리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의 배려 덕분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요. 정말이지 남편에게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머물렀던 날짜는 단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짧은 기간에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 한국 정착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 공항 철도를 타고 가는데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돼서 너무 신기했어요. 독일 지하철은 스마트폰 사용이 안 됐거든요. 우습게도 친구랑 만나려고 연락하려면 지하철과 역을 아예 나가야만 신호 자체를 잡을 수 있었죠. 독일 지하철에는 아직 구식 시스템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런 점을 고치려고 와이파이를 역마다 설치하는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 신호가 잡힐 때가 있었죠. 하지만 열차가 출발하면 다시 연결이 끊겨버렸어요. 즉 잠깐 정차해 있는 그 순간에 로딩되기를 기다리고 와이파이를 사용해보기도 전에 열차가 출발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입국했을 때는 시간이 늦어서 공항 근처에 숙소를 잡았는데 시부모님 댁이 서울 중심에 있었거든요. 매우 멀어서 지하철을 타는 내내 지루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무료 와이파이까지 있어서 넷플릭스 하나를 보면 금방 시간이 갈 수 있었답니다. 특히 한국 대중교통에는 임산부 배려석이 반드시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한국인들은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는 분위기였죠. 물론 독일도 우선 좌석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건 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이미 자리가 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물론 임산부만큼이나 노약자들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임산부 배려석에서만큼은 다들 임산부를 우선해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때도 임산부 배려석에 다른 분이 앉아 계셨는데 제 모습을 보고 그분이 자리를 양보해 주셨었어요. 제가 비켜달라고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 시간 가까이 가야 해서 곤란했는데 너무 감사했죠. 한국은 참 배려가 넘치는 곳이에요. 하지만 저를 향한 한국인들의 배려는 그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몸짓만한 캐리어를 들고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아기가 점점 크면서 몸도 무거운데 캐리어까지 들어야 하니 정말 죽을 지경이었죠. 사실 배가 부르면 혼자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거든요. 배는 무겁지 캐리어는 한 손으로 못 들겠어서 두 손으로 들어야 하는데 배 때문에 걸리적거려서 정말이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필 지하철역에서 지상으로 나가려는데 엘리베이터가 점검 중이더군요. 계단을 찾는데 제 시야에 걸리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흰 블라우스를 입은 단발머리의 여성이었죠. 그녀는 저와 함께 내렸는데 내린 순간부터 저를 쳐다보는 듯 했어요. 대놓고 쳐다보는 건 아니었지만 시선이 느껴져서 불편했죠. 아무튼 하는 수 없이 계단으로 갔는데 정말이지 다른 지하철역에 비해 유독 계단 수가 많더라고요. 미쳐버릴 지경이었죠. 숨도 차고 힘들어 죽겠는데 올라가려면 한참이나 걸릴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그때 그 순간만큼은 서프라이즈는 때려치우고 시부모님께 연락을 하고 싶은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제 어깨를 두드리더군요. 그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바로 그녀였습니다. 단발머리에 흰 블라우스를 입은 그 여성 말이죠. 저는 순간 낯선 이의 접촉에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심지어 무서운 생각까지도 들었죠. 그런데 그녀가 제게 갑자기 영어를 할 줄 아냐고 묻더군요. 처음엔 제가 외국인이라 신기해서 뭘 물어보려고 그러나 싶었어요.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제게 영어로 수월하게 말을 하는데 그녀 말을 듣고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이 임산부처럼 보였는데 커다란 짐을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신경 쓰였어요. 여기 역은 엘리베이터가 점검을 유독 자주 해서 계단으로 가야 할 텐데 당신이 걱정됐죠. 먼저 말 걸기엔 조심스러워서 계속 시선을 보냈지만 당신이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더군요.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답니다. 그녀는 저보다 체구도 작아 보였지만 제 캐리어를 거뜬하게 들어 지상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너무나 고마웠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을 기분 나쁘게 오해했던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녀는 제 발걸음에 맞추어 계단을 천천히 올라주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자 계속 쉬어주면서 함께했죠. 제가 숨이 너무 차서 자주 멈추는 바람에 지상까지 올라가는데 한참이나 걸렸습니다. 바쁘지 않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제게 괜찮다고 했죠. 그렇게 울으면서 그녀와 많은 대화를 했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의대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며칠 전에 산부인과에 갔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게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정말이지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오르면서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것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인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천천히 올라오라면서 짐을 호닥 위에 두더니 앞에 약국이 있다며 소화제까지 직접 사다 주었어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었죠. 제게 그렇게까지 해주는 여성에게 너무나 큰 고마움을 느꼈었어요. 그렇게 저는 약을 먹고 무사히 지상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빨리 어딘가를 가야 하는 것처럼 보여서 잡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녀의 도움 덕분에 행복한 기운을 얻고 시부모님 댁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본 시부모님은 기쁨과 동시에 상당히 놀라는 모습이셨어요. 왜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며 저를 나무라시는 듯 말씀하셨지만
얼굴에선 웃음꽃이 하루 종일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은 이야기나 계단에서 도움받은 이야기를 전해드렸을 때는 저보다도 훨씬 더 그들에게 고마워하시는 두 분이셨어요. 한국에 있으면서 친절한 사람을 만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낯선 사람들이 제게 잘 대해주었었죠. 예를 들면 시장 상인분들이 제 배를 보시더니 예쁘고 건강한 아이를 낳으라면서 과일과 채소를 특별히 골라주시곤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짧은 기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한국에서 홀로 힘들지 않았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정말이지 저는 신체적으로 힘든 것 빼고는 단 한 부분도 힘들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배려 덕분이었죠. 그렇게 저는 고민하다가 한국에서 아예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물론 남편도 어차피 한국 본사에서 다시 일하게 될 것 같기도 했고요. 시부모님도 좋아하셨죠? 한국에서의 임신 생활은 몹시 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엇보다 임신 중에 검사를 굉장히 자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러웠어요. 제 친구들을 보니 독일에서는 주로 임신 중 2번만 받는 게 일반적인 편인 것 같더라고요. 12주차, 약 20주차 이렇게 2번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임신 6주차 때부터 약 12주 차까지 거의 2주마다 한 번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임신을 한 지 꽤 오래된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 임신부보다는 적게 받았지만 그래도 독일에 있었을 때보다는 병원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자주 가게 되니 무엇보다 아기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또한 국민행복 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한국 정부에서 임신이나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임신 출산 장려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진료를 받으면서도 정부에서 50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었죠. 너무 좋았어요. 독일에서는 임신한 여성에게 따로 돈 같은 부분은 지원해주지 않거든요. 그 카드 덕분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신기했던 점은 정부에서 집으로 임신하면 어떤 박스를 보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철분 약이나 프로바이오틱 튼살 크림 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 국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국가가 국민을 챙겨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배려받는 기분이라 너무 좋았어요. 정말 많은 지원을 받았던 것 같은데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아쉽네요. 남편이 옆에서 얘기해 주는데 임신 여성 전용 주차권이 개인적으로 좋았다고 하네요. 맞아요. 이건 사실 남편이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어딜 가도 주차장이 꽉 차서 주차장을 몇 번이고 돌아야 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게 있으면 주차 자리를 구하기 쉬웠죠. 그래서 남편이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한국에서 정착하게 된 이유는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배려 덕분이었어요. 남편은 원하면 지사에서 일해도 상관이 없었지만 제가 마음에 든다면 한국에 가도 좋고 자기도 한국인이니까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오랜 고민 끝에 한국에 살기로 한 것이랍니다. 육아와 한국어 공부를 동시에 하는 것은 아주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독일에서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렇게 명문대를 졸업할 수 있었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엄청나게 공부했어요. 물론 남편과 시부모님의 도움도 컸고요. 그래서 빠르게 한국에 적응할 수 있었답니다. 지금은 시장에 가면 어르신들이 랩이 왔어라면서 반갑게 맞아주세요. 너무 정겹고 좋죠. 저는 한국의 이런 분위기를 너무 사랑한답니다. 그냥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고향은 미국이라고. 나도 알아. 하지만 한국을 경험했더니 딴 데는 못 가겠어. 제발 부탁인데 그냥 미군 전역하고 한국군으로 가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난 세계 최강 미군이 좋다고. 평택의 한미군 기지 내에 있는 군인 아파트 내에서 미군 남편과 아내가 큰 소리로 부부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한국에서 떠날 일정이 다가오자 불안해하다가
급기야 고성이 오가고 무언가 집어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누군가의 신고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헌병이 집으로 들이닥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엠버 엠마라고 합니다. 작년 9월까지 저는 남편 아들과 함께 텍사스주 포트후드에 살고 있었어요. 그해 여름 우리 가족은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남쪽으로 40마일 떨어진 한국의 캠프 험프리스, 그러니까 한국 지역으로는 평택 미군 기지로 이사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예측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한국으로 발령을 받으니 처음에는 암담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가족은 뭔가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사 준비를 해야 했었죠. 가족과 이웃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짐을 배에 싣고 자동차도 해외 발송으로 한국행 준비를 마쳤어요. 한국에 도착한 우리 가족의 첫 생활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당연히 미국에서 쓰던 전화도 작동되지 않고 우리를 아는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 운전면허증도 없었죠. 그렇다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택시를 부르는 방법도 몰랐답니다. 무엇보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무엇이든 지불할 때 한 손 대신 두 손을 사용한다거나 감사의 의미로 절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적응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곧 한국인의 친절한 행동으로 저는 이곳에서 사는 것이 좋아질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직 차가 없어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식료품을 사야 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우리는 짐이 많았으며 아들은 잠들고 있었습니다. 짐을 잔뜩 들고 버스를 타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차를 세우더니 차 타고 가실래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히치하이커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누가 제안하더라도 타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남편에게 저 사람이 우릴 해칠지도 몰라요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걱정에 그 남자는 단지 돕고 싶을 뿐이에요. 저라도 당신처럼 아이가 잠들고 짐이 많다면 누가 나를 도와주길 바랄 것 같거든요 라고 했죠. 버스 정류장까지 가려면 15분을 더 걸어야 했고 남편과 저는 짐이 너무 많아 이미 옷이 다 젖은 상태였거든요. 우리가 차를 타도 차 안이 더러워질 것이 뻔했는데도 제안을 한 거였어요. 그 남자의 마음이 전해져서 그런지 우리 부부는 아이와 함께 차를 탔어요. 젖은 옷에 물건들까지 비는 피했지만 차를 타는 내내 미안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그 한국 남자에게 돈을 주려고 했는데 그는 받지 않더라고요. 한국 사람에게 정말 따뜻한 배려를 받았던 것이었어요. 얼마 뒤 우리는 미군 기지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기지 안에는 자체 주유소와 식료품점, 쇼핑몰, 심지어 베스킨라빈스 같은 체인점들이 있어요. 한국에 온 후 우리는 식습관이 정말 달라졌어요. 미국에서는 햄버거, 피자가 주식인데 반해 한국은 제철 농산물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양만큼 제철 음식을 먹었어요. 예를 들어 딸기는 12월부터 2월까지 신선한 제철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가공식품을 먹고 삽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거의 매 저녁마다 밥과 김치를 먹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매일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국 문화도 많이 접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종종 제 아들에게 다가와 뺨을 꼬집곤 합니다. 미국에서는 누군가 그런 짓을 하면 겁이 나겠지만 여기서는 거의 아이들에 대한 귀여움의 표시라 저도 웃고 맙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아들이 잠시 안 보이더라도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전부가 끊임없이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한국은 음식도 저렴합니다. 우리 가족은 $40 정도면 배가 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이곳의 비영리 단체인 USO를 통해 도움을 받았어요.
USO는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을 돕는 단체인데요. 저는 이곳을 통해 어학 수업도 하고 매일 짜여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한국의 불교 사찰과 역사적 건물 여행도 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미군 기지에 있는 고층 아파트인데요. 엘리베이터 옆 게시판에서 가을 축제, 중고장터 등 무료 행사 소식을 계속 알려준답니다.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서관이 길 건너편에 있어서 정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언어 장벽은 너무 크답니다. 스스로 공부해서 아들에게 한국어로 인사 말조차 가르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정중하고 친절해서 저의 언어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드라이브 수료가 가능한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패스트푸드점을 발견하면 번역 앱을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키즈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현지인들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상인들은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미군 가족도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 수신으로 소통하지만 먹고 사는데 둘 다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제가 했던 가장 재미있는 경험은 한국식 바비큐 장소에서의 충격이었습니다. 여기 기지에서 한국식 바비큐를 처음 먹어보았습니다. 그날 실수로 날 것으로 먹어야 하는 음식을 주문했지. 뭐예요? 우리가 주문했던 건 바로 육회와 간장게장이었습니다. 그걸 웨이터들이 구워줄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웨이터들은 그런 거 아니라고 열심히 설명했지만 우리 부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구글 번역기를 통해 이야기를 했죠. 소고기를 날 것으로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밥값은 내고 그냥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 먹자고 했을 정도라니까요. 미군 기지의 삶은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있어요. 특히 공기가 안 좋습니다. 어떤 날은 바깥 공기가 너무 탁해서 숨쉬기 힘들 정도였고 오염으로 인해 창문도 열 수 없을 정도라 집 안에 갇혀있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공공 쓰레기통을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한국은 재활용 분리수거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공용 쓰레기통이 잘 없더라고요. 또 여기 기지에는 상점은 많은데 한 군데에 모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가 없어요. 그래서 커피에 침대, 시트, 기저귀를 가려면 세 군데 가게를 들러야 하죠. 마트가 있었다면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이곳에서 삶은 너무 편리하고 좋은 추억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가 두렵습니다. 한국 오기 전 미국밖에 안 살아봤지만 미국만큼 좋은 나라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 살면서 과연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답니다. 평택의 미군 기지에 살고 있는 엠버 씨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한국에서 살다가 더 이상 미국에서 못 살겠다는 미국인들이 많습니다. 해외 유명 커뮤니티 레딧에도 한국에서 돌아온 뒤 미국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한 글이 있습니다. 그는 커뮤니티에 한국에서 약 1년 정도 살았고 최근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미국의 모든 것이 너무 지루하고 죽은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분산되어 있고 대중교통도 형편없고 대부분의 미국 도시에는 한국 도시만큼 대도시 분위기가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이 그리워요라고 썼습니다. 그의 글을 보고 댓글의 반응이 다양했는데요. 미국은 지루한 천국이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도발적인 뉴스가 넘쳐나지만 설렘은 큽니다. 대부분의 미국 도시에는 한국 도시만큼 밀도가 높은 도시 분위기가 없습니다. 한국의 도시는 필요에 따라 빠르게 건설되었습니다. 주로 산이 많은 반도에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런 밀집도 때문에 대중교통이 더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 도쿄, 홍콩과 같은 도시가 세계적 수준의 교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또한 북미 사람들처럼 개인 차량이 아닌 훨씬 좋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5년 정도 살다가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이제 3년 정도 됐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을 좋게 기억하되 현재 생활에 집중하세요. 서울에서 3년 반 정도 살다가 캐나다로 돌아온 사람으로서 저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대중교통이 훌륭하고 레스토랑이 항상 열려 있고 주말에 하이킹을 즐길 수 있는 산이 가까이 있는 도시에 있는 것이 그리웠습니다. 처음엔 매우 우울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향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점점 나아졌습니다. 저는 오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2번이나 한국에 왔는데 정말 좋았어요. 언젠가 다시 여행을 가서 이 나라가 얼마나 변했는지 확인하고 그 멋진 나라를 다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해외여행을 하면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차별된 행동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신혼여행지에서 도둑으로 몰린 후 한국의 힘을 경험했다는 필리핀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가 한국 여권을 들이대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갑자기 외국인들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던 경찰들조차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귀화를 준비 중인 필리핀 여성 에지입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요. 제가 한국 귀화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된 이유는 그이와 결혼하면서 한국의 국력을 몸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남편을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젊었던 저에게는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고 싶었던 꿈이 한 가지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취미가 있었거든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들을 보고 반해버렸죠. 또 우리 동네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자주 마주치기도 했고요. 당시 저는 결혼 정년기였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집을 가야 한다고 저를 재촉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억지로 아무나 붙잡고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필리핀 남자와는 죽어도 결혼하고 싶지 않았죠. 이미 한국 남성들을 보면서 눈이 너무 높아졌었거든요. 한국 남성과 만나면 문화도 다르고 생각 차이도 있으니 힘들지 않겠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한국과 필리핀은 서로 비슷한 문화가 많기 때문에 인연을 맺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필리핀 역시 중국의 영향을 받아 유교 사상이 강하고 효를 중시하는 문화였거든요. 아니면 결혼이나 장례 같은 부분도 한국과 비슷한 과정을 지니고 있고요. 그러던 나날 중에 저는 한 한국인 남성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죠. 그는 우리 동네에서 제가 자주 가는 가게의 직원이었어요. 키도 큰 편이고 외모도 훈훈한 데다가 나이까지 젊었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제 또래 여성들이 그 남자를 보기 위해 가게의 단골을 자처했죠. 그의 키는 175였어요. 한국에서는 별로 크지 않은 키이지만 필리핀에서는 170을 넘는 남성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필리핀 남성의 평균 키는 164거든요. 전 여자 중에서도 키가 큰 편에 속해서 키가 164 정도인 남자와 나란히 서면 눈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저는 그이가 직원일 당시 용기를 내어 말도 걸어보았어요. 그는 성격이 좋았고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것들이 많아 대화 주제가 통해 우리는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키가 크다고 웃으며 말했었어요. 그 또한 웃으면서 대답했죠. 한국에서는 그다지 큰 키가 아니라면서 말이에요. 저는 신기했었어요. 175가 큰 키가 아니면 도대체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가 큰 키인지 궁금했었죠. 지금은 한국에 와 살면서 175는 정말 흔하게 보이는 키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말이에요. 그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저는 그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키도 크고 나이도 적당하고 직장도 멀끔히 있는 한국인 더할 나위 없는 저의 완벽한 이상형이었죠.
그는 친절함과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다정한 사람이었답니다. 저는 도저히 그를 놓칠 수가 없었고 결국 열심히 구애한 끝에 그와의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연애에서 저는 이 남자의 다정함에 반해버렸고 우리는 결국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남편이 된 것이죠. 그는 당시 필리핀에서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전통 결혼식을 올렸었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을 뵌 뒤 남편은 한국에서도 다시 한번 결혼식을 치르지 않겠냐고 물어보았죠. 제가 한국 결혼식장에서 식을 다시 올리는 게 소원이기도 했고 시부모님은 한국에 계셨거든요. 저희는 결혼한 후 한국에서 살기로 계획했었고 남편은 이미 한국에 신혼집을 마련해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결혼식이 완벽하게 준비되기 전까지 한국에서 머무르다가 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가자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였고 한국에 가기 전까지 필리핀에 잠시 있는 동안 한글 공부를 열심히 했죠. 당시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제 결혼을 하려면 외국인 신부가 한글 시험 1급에 통과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해 놨었거든요. 저는 평소에 한국 드라마를 매우 즐겨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즐겁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공부가 힘들지 않았었죠. 사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필리핀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한국어 실력이 우수하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엔 살짝 쑥스럽지만 말이죠. 그리고 저는 필리핀에서도 북쪽 사람인지라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필리핀도 북쪽과 남쪽 사람들의 성향이 많이 다른 편이거든요. 그중 북부 지역은 겨울이 있어서 추위를 대비해 준비하는 습성이 있어요. 또 중국과 인접한 지역이라 전쟁으로 인한 긴장감 때문에 생활 습관이 잘 잡혀 있고 전체적으로 빠른 행동을 가지고 있죠. 그 덕분에 제가 한국에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부 지역은 오랜 전쟁으로 남성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돈도 벌고 일을 하며 살림을 도맡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대다수 근면하고 생활력이 강한 편이에요. 이 부분이 한국 시부모님께 좋게 보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어요. 시어머니께서 특히 저희 이런 부분을 예쁘게 봐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외국인이라 시부모님께서 안 좋게 보시면 어떡하나 고민했는데 참 다행이었죠. 그러고 한국집에 도착했을 땐 정말이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마치 촌구석에서 올라온 촌스러운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한국에 와서 보고 느낀 걸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필리핀에서 살던 집은 집 바닥이 시멘트였었어요. 그래서 카펫을 깔고 지냈어야 했죠. 그런데 한국은 마루장판이라 아주 깔끔하고 청소하기가 쉽더라고요. 모든 집이 기본으로 그렇다는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국에 와서 신기했던 것 중 하나가 보일러와 이중창인데요. 보일러는 워낙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장점으로 뽑으니 넘기고 저는 이중창을 한국에 와서 처음 보았어요. 겨울의 추위로부터 따스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아, 그리고 한국 비데도 엄청 인상 깊었습니다. 필리핀에도 비데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변기 옆에 샤워기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비데예요. 직접 호스를 들고 물로 씻어야 하죠. 하지만 한국은 비데가 매우 신기술이잖아요. 처음 비데를 접했을 때 버튼이 여러 개여서 남편과 함께 공부했었답니다. 지금은 너무나 잘 쓰고 있죠. 특히 변기 온열 시트 기능은 겨울에 너무 유용해요. 또 필리핀에도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싶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부엌에 하나씩 있는 환풍기였어요. 필리핀에서는 환풍기가 없었거든요. 요리할 때 고추라도 볶게 되면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옆집에서 불이 났냐고 찾아올 정도로 말입니다. 그거 말고는 도어락도 있었어요. 필리핀은 열쇠로 문을 열고 닫았거든요. 안전하고 밤 늦어도
누군가 집에 침입할 거라는 걱정 없이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다는 게 한국에서는 당연하다는 사실이 부럽기도 조금 씁쓸하기도 했네요. 몇 주 후 우리는 드디어 한국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세부로 가려고 계획을 했죠. 그런데 예상 외 난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필리핀 비자를 받는 과정이 쉽지 않았거든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하마터면 받지 못할 뻔했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무비자로 필리핀에 갈 수 있었죠. 전 혹여나 비자를 발급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했는데 남편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무척 부러웠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저는 힘겹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오래 기다린 만큼 야심차게 짐을 싸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항에서 대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저는 공항에서 필리핀 여권을 내밀었는데 필리핀 공항 직원은 절 내보내지 않고 갑자기 제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거든요. 전 당황했죠. 당연히 그냥 통과될 줄 알았는데 직원이 의심 가득한 눈으로 절 바라보며 갑자기 여러 질문을 하기 시작했으니깐요. 이곳에는 무슨 목적으로 여행을 왔냐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정말 필리핀 사람이 맞냐는 황당한 질문까지 나왔었습니다. 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쩔쩔매고 있는데 남편은 옆에서 한국의 초록색 여권을 보여주더니 신기하게도 한 번에 바로 통과하더라고요. 남편은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도움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눈치챈 남편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 다가왔고 남편이 한국 여권을 재차 내밀면서 이 사람의 남편인데 왜 통과시켜주지 않냐고 물었어요. 남편의 여권을 확인한 직원은 갑자기 알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어 미안하다고 저를 바로 보내주었죠. 저는 그 상황이 신기했었습니다. 억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대접받는 것처럼 보이는 남편이 부러웠었어요. 남편이 아니었다면 아마 전 그곳에서 몇 시간이나 죄를 지은 범죄자와 형사처럼 조사를 받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한국인이라는 점의 위력은 필리핀 신혼여행 중에서도 또 한 번 빛을 발했었어요. 즐거운 일로 가득해야 할 신혼여행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제가 도둑으로 몰렸었거든요. 전 여행 중에 지나가던 사람이 선물을 주길래 고맙다며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훔친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도둑으로 몰아세우니 너무 당황했었죠. 스스로도 억울한데 경찰은 끝까지 제 설명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도둑으로 몰아갔어요. 전 눈물이 날 것만 같았는데 그때 이 상황에 없었던 남편이 나타나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한국 여권을 들이대면서 한국 대사관을 불러달라고 하니까 놀랍게도 경찰이 곧바로 미안하다면서 사과하더라고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한국인이라는 말과 한국 여권을 보자마자 말이 싹 바뀐 경찰이 너무 어이없었어요. 남편이 법대로 할 테니 대사관을 불러주고 주변에 있는 CCTV를 보여달라고 하자 가게 주인 역시 바로 꼬리를 내리고 사과까지 했죠. 전 그 일을 계기로 한국인으로 귀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었고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인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나부터가 한국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에서 살다 보면 아이들 학교도 찾아가야 되고 행정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할 일도 있을 텐데 언제까지고 외국인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인인 남편을 불러야 할 수도 있는데 모든 일에 남편을 부를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깐요. 전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전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했고 그래서 한국어는 거의 현지인 수준으로 할 수 있어서 걱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수업 강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렇게 저에게 좋은 기회를 준 한국에게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한국으로 귀화를 하겠다는 결정을 하자 시부모님은 좋은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해주시며 응원을 해주셨어요. 친정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허락해 주셨죠. 앞으로 정말 한국인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니 무척 기대가 돼요. 한국인으로 귀화하면 반드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세계 곳곳을 누비고 싶습니다. 한국 여권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가 센 걸로 알고 있어요. 곧 그 파란 여권을 제 손에 쥔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떨립니다. 신주단지 모시듯이 집에 모셔둘 거예요. 여기 이 여성은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생한 프랑스에 사는 비너스입니다. 어렵게 얻은 딸을 애지중지 키웠더니 부모 몰라라 하고 한국으로 냉큼 떠나버렸는데요. 살기 좋은 프랑스를 두고 남자친구 따라 한국으로 가서 고생하며 사는 딸을 보고 온몸이 떨릴 지경이었다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프랑스 파리에 사는 비너스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프랑스에서 작은 호스텔을 운영하고 있죠. 공항 근처에 있는 호스텔이라 새벽에 귀국하거나 입국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24시간 동안 입퇴실 서비스를 제공하며 편안한 잠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남편은 공항까지 손님들 픽업을 하러 다니고 저는 호스텔의 모든 관리를 맡고 있죠. 밤낮 없이 일했던 탓일까요?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더군요. 그 비싼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받았지만 소중한 생명은 저희 곁으로 쉽게 와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손잡고 공원에 나와 아장아장 걷는 아기를 보면 언제쯤 저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후년만 하고 있었죠. 그렇게 속절없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 어느덧 37살이 되어 있더군요. 4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점차 아이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육아하면서 느끼는 기쁨을 평생 알지는 못하겠지만 제 곁에 언제나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기에 그걸로 위안으로 삼으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속이 너무 좋지 않아서 호스텔 카운터도 지키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헛구역질만 하고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제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남편은 얼굴이 점차 창백해져가는 저를 데리고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죠. 그리고 임신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저희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온 것이죠. 평소 눈물이 많지 않던 남편도 그날만큼은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빵 한 조각 삼키기 힘든 입덧이 와도 그저 행복하기만 했죠. 그렇게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던 도중 갑자기 머리가 빙글 돌더니 다리 사이로 무언가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러다 갑자기 피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아이를 출산하려면 2달은 남았기에 걱정이 앞서 서둘러 병원을 향하던 중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고 응급분만을 해야만 했죠. 주스에 맞지 않게 너무 작은 몸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 아기는 바로 인큐베이터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아기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채 네모난 기계에 아기를 맡겨야만 했죠. 나이가 있어서 조상기가 있었던 것일까요? 병원에서는 너무 빨리 양수가 터져서 아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기가 너무도 작아 잘 버텨줄지 걱정이 된다는 말까지 덧붙여 불안감은 커져만 갔는데요. 다행히 아기는 씩씩하게 버텨주었고 무사히 인큐베이터를 졸업한 뒤 저희 품에 안기게 되었죠.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기를 보고 있으면 신이 주신 선물 같아서 신의 힘이라는 뜻을 가진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물론 아기를 키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가브리엘이 웃는 모습이면 3일 동안 밤을 꼬박 새워도 행복했죠. 단지 걱정은 아기가 또래들보다 조금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린이 때가 되면 크겠지라고 생각하며 우리 부부는 가브리엘과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어느덧 가브리엘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숙녀로 자랐어요. 애지중지하며 키운 외동이니만큼 우리 부부가
가브리엘에게 거는 기대도 각별했답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나이가 꽤 찼는데도 남자친구를 한 번도 소개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웬일인가 싶었는데 가브리엘은 지금의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부에게 인사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가브리엘의 깜짝 선언에 너무 놀라면서도 반가웠어요. 내심 사위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거든요. 곧 제 생일이 다가오는지라 제 생일에 맞춰 가브리엘이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들뜬 마음으로 집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요리로 예비 사위를 대접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고급 와인도 준비했습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오니 프랑스에서는 와인을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저희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가브리엘과 예비 사위는 저녁 6시쯤 온다고 했어요. 남편은 5시가 될 무렵 저녁에 입을 드레스와 셔츠를 가지러 세탁소로 갔습니다. 그날을 위해 새 옷처럼 드라이를 해달라고 맡겼거든요. 저는 준비한 요리가 괜찮은지 다시 파티상에 올라갈 음식들을 점검했지요. 세탁소가 가까운 거리인데도 남편이 바로 오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혹시 예비 사위가 빨리 도착한 걸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웬 젊은 동양인 남자가 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자주 오는 우편 배달원도 아니었고 택배기사도 아니었거든요. 누구시냐고 물어보려다가 순간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가브리엘의 남자친구 너무너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머뭇거리고 있는데 마침 남편이 세탁소에서 옷을 찾아 돌아왔어요. 남편은 문 앞에서 제가 동양 남자와 서 있는 모습을 보더니 처음엔 갸우뚱하더니만 금세 웰컴 투 마이 하우스 하며 재빠르게 인사를 하는 거 있죠. 남편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였는데 침착하게 대응을 했더라고요.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제가 많이 놀라게 해드렸나 봐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프랑스어로 유창하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 부부는 미소 아닌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그를 집 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얼마 되지 않아 가브리엘도 집에 도착했습니다. 금방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브리엘은 남자친구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인이고 이름은 정현철이라고 했습니다. 현철은 파리에 있는 폴리테크닉 인스티튜트라는 공학 연구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이미 졸업반이 되었고 한국에 가서 공학 박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침묵이 잠시 흐르다가 남편이 드디어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냐고 물은 거죠. 그때 딸 아이가 강한 의지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밝혔습니다. 그와 프랑스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으로 가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인이 되었으니 자신이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말입니다. 가브리엘은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서 처음에는 이민을 간다는 것으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꾸 듣다 보니 아예 현철을 따라 한국을 간다는 거더라고요. 왜 갑자기 한국이며 설마 그것이 진심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기억은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침략으로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아직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중국 옆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제 인식에서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딸 아이의 결정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딸 가브리엘은 강경했어요. 우리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얘기하는 게 꼭 저 동양인 남자가 시켜서 한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애지중지 키운 가브리엘이 스스로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 저는 처음에 비통했다가 주장을 굽히지 않는 가브리엘의 태도에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느끼고 후회한다면 그 다음은 알아서 관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가브리엘은 말릴 수가 없었거든요. 식사를 하는 내내
가브리엘과 현철은 웃음을 주고받으며 행복해 보이긴 했습니다. 딸이 동양인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제가 갖고 있는 한국의 이미지 때문에 걱정이 앞섰죠. 동양인이라는 건 둘째치고 진심으로 딸 아이가 행복하길 바랬으니까.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우리 집에 종종 들러 같이 식사를 하고 주말엔 피크닉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못마땅한 표정이 얼굴에서 계속 드러났나 봐요. 남편은 가브리엘을 믿어보자고 했지만 저는 쉽게 안 되더라고요. 가브리엘을 갖기 위해 10년을 고생했고 넓은 대저택 같은 곳에 수영장이며 놀이터며 오로지 가브리엘만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고작 얼마 사귀지 않은 한국 남자친구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가브리엘은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딸을 보내고 우울해하는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이 사위에게 몇 번 얘기를 했더니 석 달에 한 번 가브리엘은 현철과 함께 프랑스로 왔어요. 저는 속으로 1년에 4번 정도 프랑스로 올 수 있는 비행기 값을 낼 정도는 살고 있나. 보다시피 그 정도면 한국에서는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다고 여겨졌어요. 하지만 한국으로 떠난 지 5년쯤 되었을 때 가브리엘이 이사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녀가 좋아하는 마르세유 비누를 꼬박꼬박 보내주고 있었는데 그때는 가브리엘이 곧 이사를 가니 당분간 보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녀는 아파트로 이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거긴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 아니었나요? 프랑스에서는 돈 없는 서민들이 아파트에 삽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해요. 많이 벌면 우리 부부처럼 수영장이 있고 차고가 있는 넓은 주택에 살거든요. 그래요. 저는 가브리엘리 아파트로 이사한다는 말을 잘못 들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아파트가 맞냐고 다시 물어봤어요. 아파트는 단독주택을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만 사는 곳, 그곳 맞냐고 되물었죠. 아파트는 너무 낡아서 언제 무너져도 충격적이지 않을 정도로 낡은 집이잖아요. 가브리엘은 웃으면서 아파트는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허름한 아파트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파트가 다 거기서 거기지 좋아봤자 아니겠어요? 저는 가브리엘이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에 속이 터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살았으면 제가 가진 혜택을 나눠서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굳이 한국으로 간다더니 한국으로 처음 갔을 때보다 더 열악하게 살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니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가난한 한국의 아파트라고 하면 안 봐도 뻔한 거 아닌가요? 하나뿐인 딸이 너무너무 불행해지는 것 같았어요. 낡은 집에는 바퀴벌레나 날파리가 들끓고 뜨거운 물도 안 나와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곳으로 이사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가브리엘을 너무 끼고 살았나 봐요. 야생으로 버려진다 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가브리엘이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좀 더 강하게 말리지 않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사위가 최근에 일을 벌리더니 결국 잘 되지 않은 건가 현철도 원망스러워지고 한국 자체가 더 싫어졌습니다. 한국 남자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적어도 지금 제가 사는 큰 저택에 가브리엘의 가족들과 함께 살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저는 가만히 있자니 병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가브리엘이 이사하자마자 저는 전화해서 당장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불시에 찾아가기 위함이었죠. 생각해보니 가브리엘이 한국으로 이사한 지 5년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딸과 사위가 프랑스로 오는 바람에 딸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랐던 것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무심했더라고요. 저는 딸을 다시 프랑스로 데리고 올 겁니다. 현철과 이혼시키고 더 이상 딸을 고생하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가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하루라도 빨리 그녀를 프랑스로 데려오는 것뿐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딸이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지길 바랐지만 역시나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맞았던 건가요?
5년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따라오자고 하면 저를 따라올 것이라 생각했죠. 돈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브리엘이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미리 사위에게 제가 가브리엘을 데리러 가겠다고 말해놓았습니다. 그 지역이 얼마나 끔찍한지, 가브리엘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열악한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장시간 비행에도 불구하고 저의 예민함은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니 일본의 침략을 받아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화려하고 큰 나라였습니다. 택시 불러서 가브리엘이 알려준 주소를 보여주며 거기로 가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택시는 인천을 지나 한강을 가로지르며 달렸습니다. 겉으로는 서울은 상당히 발전한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보지 못했던 높은 건물들이 도시 곳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처럼 모든 것이 낯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브리엘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참을 올려다봐야 눈앞에 아파트가 보였고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프랑스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노후화된 아파트가 훨씬 많고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도 옛날 방식이라 느리고 위험한데 가브리엘의 아파트는 초고층 빌딩 같아서 한참을 봐도 끝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여러 개였습니다. 근처에 고층 아파트가 즐비했어요. 서로의 아파트를 과시하는 것처럼 건축물의 세련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아파트, 출입구, 게이트, 건물, 외벽, 정원, 도로 등 모든 것이 완벽했고 아파트끼리 서로를 과시하는 것처럼 고급스러움을 내뿜고 있었죠. 너무 신기하고도 놀랐습니다. 전 그 섬 같은 곳에서 가브리엘의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아파트가 모두 똑같이 생겼고 건물이 너무 높아서 입구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평범한 주택시의 낮은 집들만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먼 미래의 도시같이 보였답니다. 그때 파란색 옷을 입은 경비원이 제게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딸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건네며 제가 누군지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 주소에 도착했지만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다행히 경비원은 번역기로 알아들으면서 친절하게 가브리엘에게 인터폰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연락을 할 수 있었고 제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브리엘이 나를 데리러 로비로 왔어요. 내 인생에서 딸을 보는 것이 이렇게 기뻤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낯선 미래에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그녀를 보자마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딸은 사치스럽지 않지만 단정한 옷차림에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샹들리에가 비추는 큰 로비를 향해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가브리엘은 우리 부부를 꼭 안아주었어요. 늦게 초대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했죠. 초대가 아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딸을 데리러 온 것인데도 딸은 노여워하지 않았어요. 가브리엘을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딸은 49층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고급스럽고 이런 곳에 이런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다니 믿기지 않는 멋진 광경이 펼쳐졌죠. 물론 아파트 단지를 봤을 때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지만 아파트 내부는 호텔 같았습니다. 아니 호텔보다도 더 깔끔했습니다. 거실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음에 드는 가구를 찾지 못해 약간 썰렁한 감이 있었지만 이렇게 높은 건물에 있는 고급 호텔은 처음 느껴봤습니다. 거실 창문에 가까워질수록 떨어질 것 같은 공포의 맥박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높은 산 위에 있는 것처럼 시원하고 쾌적한 넓은 풍경은 웅장했어요. 해가 어두워지자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하나둘 자동으로 켜지고 우후와는 또 다른 멋진 장관이 펼쳐졌어요. 뉴욕의 맨하튼 이상으로 멋진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단독주택이 빌라 형태로 펼쳐져 있고 빌라에 살더라도 5층 이상은 올라갈 수 없어요.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평화롭고 부드러운 불빛이 쾌적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 게 느껴져 깜짝 놀라서 어디에서 오는지 쳐다보니 정말 천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웃으면서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설명해줬어요. 외출에서도 원격으로 에어컨 조절이 가능한 데다 집 내부 공기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공기 정화와 습도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천장에 에어컨이 있다니 사위의 사업이 망한 건가 했더니 아니었나 봐요. 프랑스에서는 비교적 고가의 에어컨을 사용하는 사람이 적고 에어컨이 있어도 잘 틀지 않아요. 에어컨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브리엘은 한국의 더운 날씨 때문에 에어컨 없으면 못 산다면서 웃었죠.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의 미풍처럼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즐겼어요. 저도 성공한 느낌이 들었고 높은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멋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식탁에 앉았는데 음식이 없어서 당황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12씩 포장된 음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가브리엘은 신나게 음식을 풀어서 그릇에 담고 테이블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데 마치 파티 같았고 정말 멋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배달 음식들이 이렇게 빠르게 오고 맛있게 즐길 수 있다니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졌지 뭐예요. 프랑스에서는 항상 집에 초대하면 음식을 준비하고 초대받는 사람들도 해오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했고 휴대폰으로 손가락만 까딱하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니 이렇게 편리한 곳에 사는 가브리엘이 좋았습니다. 가브리엘은 요리하고 싶지 않은 날 밤에 이렇게 한다고 말했어요.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선택을 해서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쉽고 직관적이었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음식 배달 자체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반면에 한국은 휴대폰으로 주문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니 가브리엘을 만나러 갔을 때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한국을 둘러보기 위해 주차장에 갔는데 아파트 단지 지하 2층에 주차장이 또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가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어서 위에는 차가 없고 지하에는 쇼핑몰 주차장처럼 아주 거대한 주차장이 있었어요. 전에 처음 본 한국의 주거 시스템에 매료됐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국의 아파트 시스템에 놀랐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가브리엘도 웃으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고가의 아파트이고 한국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 중 하나라고 했어요. 너무 잘 사는 아이에게 화를 내고 여기까지 달려왔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프랑스에서 사는 저는 잘 살고 가진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니 한국 사회가 좋았어요. 가브리엘이 프랑스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다면 저는 계속해 프랑스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았을 거예요. 이렇게 한국이 호텔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절대 믿지 못했을 거예요. 갑자기 사위 현철이가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똑똑한 딸이 사람을 잘 고르고 말고 하며 늦게나마 딸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딸에게 앞으로 프랑스에 자주 오지 말라고 했어요. 한 번은 딸이 프랑스로 오고 또 한 번은 우리 부부가 한국으로 오자고 말했죠. 딸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으니 더 이상 우울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제 말에 사위는 깜짝 놀라며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웃으며 앞으로는 제가 한국에 자주 올 것이라고 말했더니 사위는 비행기표는 자기가 계속 준비하겠다고 하는 거 있죠? 능력 있는 사위 맞죠? 한국을 무시했던 저의 좁은 마음을 반성합니다. 딸이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내년에 다시 이 아파트로 딸을 보러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